반갑습니다. 많은 사연을 듣다가 제 이야기도 보태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인데 시댁 식구 중 두 얼굴을 한 사람의 큰 사건을 고발하기로 마음먹었으니 여러분께서 들어주시고 모진 말들과 욕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백화점 판매원으로 취직해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부모님의 빚을 갚는 데 쓰였고 나머지 절반은 제 미래를 위해 적금을 들었어요. 처음엔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도와드렸는데 1년 뒤부터는 제가 왜 이런 짐을 짊어져서 괜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저만의 공간을 찾아 독립했습니다. 빚을 갚는 게 버거웠던 부모님은 매달 월급날이 되면 연락을 주셔서 아쉬운 소리를 하시며 돈을 붙여달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화를 실컷 내고 돈을 붙여드렸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참 못나고 나쁜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제 나이 30이 되면서 백화점의 한 매장에 부점장까지 올라서 꽤 만족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또 사업을 한다고 돈을 끌어쓰는 바람에 빚은 또 늘어났고 제 통장의 돈은 부모님 빚을 갚는데 쑥쑥 빠져나갔어요. 제 인생의 봄날은 언제쯤 오려나 하며 매일 마음속으로 한탄하며 하루를 억지로 버텨냈는데 어느 날 엉뚱하고 황당한 일이 생겼답니다. 제가 일하는 매장은 샤넬 매장이었는데 한 남자 손님이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을 샀다가 헤어지는 바람에 환불하러 왔어요. 사정을 말하고 환금 요청을 하셔서 카드 승인을 취소하려 했는데 그 손님이 갑자기 "저기요, 그 가방 환불하지 말고 그쪽이 받아주실래요?"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네? 손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되물었더니 샤넬백을 저에게 선물해도 되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고 하면서 한 번만 만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답니다. 명찰을 보니 김은수 부점장이시군요. 제가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부점장님한테 반해버린 것 같습니다. 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막무가내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기회를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손님,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긴 제가 일하는 곳이고 손님이 반품하러 온 가방을 제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환불 받고 돌아가세요. 아, 그래요?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럼 환불해주세요. 이런 황당한 경험이 처음이라 그 손님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네요. 그런데 이튿날 그 손님이 다시 찾아왔더군요. 멋지게 차려입고 손에는 장미 한 송이를 쥐고 있었답니다. 저를 또 꼬시러 왔구나 싶어 부하 직원에게 매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전했어요. 손님들이 넘쳐나는 샤넬 매장에서 직원이 연애 노름 같은 행동을 보이면 안 되니 철저히 차단하려고 했죠. 부하 직원이 그 손님을 잘 설득하자 다행히 발걸음을 돌려 백화점을 나갔는데 제가 퇴근하고 나갈 시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저는 또다시 황당해서 "이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 일하는데 와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냐고요. 여자를 꼬시고 싶으면 나이트클럽을 가든지 술집을 가든지 하세요." 라고 똑부러지게 거절 의사를 보였더니 그 손님이 죄송합니다. 저는 김은수 부점장님에게 반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제 제가 실수로 괜한 말을 한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못 잔 게 아니라 김은수 씨가 사무치게 보고 싶어서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랑 커피라도 한잔 해주세요. 라며 애절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이게 설렘은커녕 이상한 사람일까봐 걱정이 돼서 또다시 거절하고 찾아오지 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백화점 앞에서 시시때때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화점 직원들은 그 남자를 매일 보며 저에게 괜찮은 남자 같으니 한번 만나보라고 조언해 주었답니다. 이에 저는 식사나 한번 해주고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부탁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며 백화점 근처 식당에 들어가 마주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스토커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온순하고 순수한 모습이 그득한 얼굴로 말문을 열었답니다. 저 때문에 불편하셨죠? 죄송해요.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 은수 씨한테 불쾌감을 드린 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은수 씨랑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매우 기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 다시는 백화점으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제가 민상 씨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무서웠는지 아세요? 어쨌든 다신 찾아오지 않겠다니 반가운 소리네요. 그럼 밥만 먹고 일어나도록 해요. 저는 속으로 대쉬를 할 거면 제대로 하지. 이제 와서 그만 귀찮게 한다는 말이 조금 섭섭하게 들렸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상 씨를 또 보고 싶더라고요. 이윽고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민상 씨가 연락처도 묻지 않고 쌩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밥 먹을 기회만 얻고 사라져버린 거죠. 세상에 이렇게 웃기고 어이없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인연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백화점 주변을 살피더라고요. 혹시나 저를 다시 만나러 민상 씨가 찾아오지 않았나 말이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뒤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몇 주의 시간이 흐르며 그를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퇴근하고 빵집에서 우연히 민상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민상 씨는 하나 남은 피자빵을 서로 잡다가 눈을 마주쳤어요. 어라? 은수 씨,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다 만나네요?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저는 집이 이 근처라. 그러시구나. 저도 이 근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또 밥 먹을래요? 또 밥만 먹고 사라지려고요? 네? 아, 설마 저를 기다리셨나요?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남자가 그렇게 포기가 빨라요? 나랑 밥 먹으려고 10번을 넘게 들이대더니 밥을 먹고 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저는 은수 씨가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녔다간 스토커로 신고당할까봐 포기한 거예요. 그럼 오늘 밥 먹고 전화번호 물어볼게요. 저는 순진한 민상 씨의 말에 헛웃음을 지었고 그도 저를 따라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연인이 되었어요. 민상 씨는 백화점 특성상 밤 10시에 퇴근하는 저를 매일 데리러 왔답니다. 자기야, 오늘도 힘들었지? 하루 종일 하이힐 신고 있어서 힘들었겠다. 내가 발 주물러 줄게. 이거 나 하루 종일 구두 신고 있어서 냄새난단 말이야. 자기한테는 향기만 가득해. 내가 시원하게 주물러 줄 테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 그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앞 벤치에서 매일 제 발을 주물러 주었답니다. 그리고 항상 후시딘과 데일밴드를 챙겨와서 제 뒤꿈치에 붙여주었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절 챙겨주는 사람이 처음이어서 그 일을 아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연인이라면 지지고 볶고 싸우기 마련인데 민상 씨가 워낙 온순해서 다툼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저를 애지중지해주는 민상 씨와 따뜻한 사랑을 했더니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늘 어둑하고 비관적이었는데 밝고 명랑한 그이와 결혼하게 된다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청혼을 받아들였네요. 그래서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민상 씨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반신반의하며 집을 찾아갔는데 민상 씨의 가정은 저희 집과는 전혀 다른 화목한 집안이었습니다. 집도 부유하고 시부모님이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 계셨는데 이 집안의 식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커졌답니다. 저를 처음 보게 된 시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미소로 제 두 손을 잡아주셨어요. 드디어 만났네. 우리가 그렇게 초대를 여러 번 했는데 왜 이제야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하는 일이 바쁘기도 하고 혹시라도 민상 씨와의 교제를 반대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저는 대학도 못 나오고 집안도 못 살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요즘 세상에 학력을 보는 집안이 어디 있어? 또 집안이 가난한 건 아가씨 탓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집안이 가난하다고 아가씨 마음까지 가난하겠어요? 우린 다른 거 바라는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 아들 민상이와 잘 살아만 주면 땡큐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런 환대는 살면서 처음 받아봐요. 제 인생은 늘 어둡고 바쁘게 돌아갔는데 여기에 들어오니 마음이 포근하고 아늑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동시에 껄껄 웃으시며 제 등을 토닥이며 음식이 가득 차려진 식탁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랍스타와 비싼 한우 스테이크, 캐비어가 올려진 초밥 등이 가득했답니다. 저는 시댁에 인사 온 걸 잊어버리고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었던지 배를 채우고 나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눈치 없이 먹기만 했네요. 아니야, 잘 먹는 게 아주 예쁘구만. 우리 아들이 왜 반했는지 알 것 같네. 그래, 은수양도 내 아들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는 겐가? 결혼할 마음이 있으니까 인사를 왔겠지. 그치, 은수양? 네, 저야 허락해 주시면 민상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오빠만큼 저를 사랑해 준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서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녀석이 날 닮아서 사랑꾼이라니까. 그럼 바로 상견례 날을 잡도록 하지. 결혼은 그때 가서 나를 잡도록 하고. 시댁에서 마음 편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와 자취방으로 돌아갔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돈에 허덕이며 큰 소리로 싸우던 부모님이 얼마나 밉게 느껴지던지 저는 왜 시댁 부모님 같은 분들 밑에서 자라지 못했을까 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며칠 뒤 민상 씨를 데리고 친정집에 인사를 갔는데 부모님은 직업이 뭐냐, 연봉은 얼마냐, 집안은 잘 사느냐 등등 물질적인 질문만 하더라고요. 민상 씨는 기분이 언짢을 만도 한데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분고분 모두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난 남자였으니 당연히 결혼 허락을 해주셨답니다. 이윽고 집에서 나와 민상 씨를 배웅해주며 우리 부모님이 워낙 가난하게 사셔서 질문들이 다 돈에 관한 질문을 하셨지 미안해 라고 사과했더니 그게 왜 사과할 일이야? 당연히 사위될 사람이 뭐해서 돈을 벌고 어떤 놈인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말을 참 예쁘게 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다시 한번 남자복은 제대로 입구나 생각했고 이 사람에게 평생 좋은 아내가 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시아버지가 으리으리한 아파트를 해주셨고 혼수는 제가 모은 돈으로 부족해 남편이 도와줘서 마련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가진 게 없으셔서 한 푼도 도와주시지 못하셨답니다. 그이는 결혼하고 나서는 연애 때보다 더 많은 사랑을 아끼지 않고 주었어요. 백화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면 손수 발을 씻겨주기도 했고 전신을 안마해주며 고단함을 풀어주었습니다. 당신 근육이 많이 뭉쳤네. 이제 그만 백화점 그만두면 안 돼? 맨날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가 않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부족함 없이 지내게 해줄 테니까 그만 정리하자, 응? 고마운 말이긴 한데 아직은 아니야. 백화점에서 일한 김에 점장까지는 해봐야 하지 않겠어? 부점장으로 일을 그만두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단 말이야. 하여튼 고집은 황소고집이라니까. 그래, 점장까지 올라가면 그만두는 거다. 그이의 애정 표현은 말과 행동이 모두 사랑스러웠네요. 그리고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의 다정한 대화를 들으며 이런 가족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다정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당신이 좋아하는 수제비를 끓일까 하는데. 나야 당신이 해준다면 편하지. 그럼 부탁 좀 합시다. 내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수제비를 끓여줄 테니 기다려봐. 그럼 첫 번째로 맛있는 수제비는 어느 가게야? 그거야 당신이 만든 수제비지. 여보가 해주는 음식들은 모두 지구상의 최고 음식들이라고. 그 덕에 내가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 찐 게 아니겠어. 날 먹여 살리느라 고생 많았으니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어. 여보 같은 애처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아무래도 우린 천생연분인 것 같아. 그럼 천생연분인 나에게 뽀뽀나 한번 해주지 그래. 그럼 수제비가 더 맛있어질 거야. 그 며느리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만하고 얼른 맛있게 수제비 떠봐요. 이런 달달한 대화와 아름다운 미소를 보니 시댁에 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과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했고 저도 시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겠노라 여러 번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결혼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친정 부모님의 신세 한탄은 끊이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힘들다며 어찌나 자주 전화하고 찾아오시던지 남편이 수없이 많이 도움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께 짜증을 내고 성질을 부렸고 남편에게는 사과를 반복했네요. 친정만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시부모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저와 남편을 시댁이 아닌 병원으로 부르셨는데 도착해보니 시아버지가 환자복을 입으시고 링거를 차고 계셨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 어찌된 영문이냐고 여쭈었답니다.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아버님이 왜 여기에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빨리 말씀 좀 해보세요. 그게 말이다. 니들 아버지가 위암이란다. 이미 다른 곳까지 전이가 되어서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는구나. 시어머니 말씀에 저와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암 소식 말고도 다른 나쁜 일이 있다고 시어머니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여러 군데 투자하던 건 알고 있지? 그 사업체들이 모두 망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하루아침에 이런 소식을 전해서 미안하구나. 엄마, 그럼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뿐만 아니라 보증을 선 것도 잘못돼서 빚더미에 오르게 생겼어. 그 말에 남편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럼 일단 저희 집을 팔게요. 그 돈으로 빚을 갚도록 해요. 여보, 미안하지만 우리 집 팔고 작은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자. 이해해 줄 수 있지? 당연하지. 지금 빚도 빚이지만 아버님 병원비도 마련해야 해서 큰 돈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저희는 시댁의 빚을 갚으려고 신혼집을 팔아버리고 시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여기저기 손을 벌렸답니다. 또 의사 선생님이 암이 전이되긴 했지만 많이 퍼지지 않아 수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셔서 비싼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네요. 일단 남편과 제 카드로 병원비를 충당했고 수술비는 남편이 회사에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겨우 해결했답니다. 이렇게 돈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시아버지가 수술실에서 오랜 시간을 사투하고 나오셨는데 며칠 동안 의식을 못 찾고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열흘이 지나자 아주 조금 호전이 되셔서 병실로 옮기셨는데 말씀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겨워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는 얼마나 말라 가시던지 뼈만 앙상해지셔서 안쓰러운 마음이었어요. 시아버지와 집안이 무너지자 분위기는 어둠 그 자체였고 식구들의 대화는 단절이 되어 어색한 기류만 흘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그동안 봐왔던 다정하고 살가운 모습이 사라지고 온통 분노뿐이었어요. 입도 떼지 못하는 시아버지께 막말을 하셨습니다. 이 인간아, 집안 말아먹고 혼자 누워있으면 다야? 일어나서 해결하란 말이야. 이제 집이 없어서 오갈 데가 없다고. 시아버지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때때로 말이 나오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참으세요. 아버님도 충분히 자책하고 계실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참겠냐. 이게 오냐오냐 했더니 시임이 말하는데 끼어들어? 네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느냐? 하긴 가난뱅이에 염치 없는 노친네들 밑에서 자랐으니 예의범절이 있을 리가 없지. 야,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여기서 나가. 시어머니의 막말에 놀라긴 했지만 큰일을 겪으셔서 마음이 없는 말씀을 하셨으리라 믿고 조용히 물러갔어요. 한편 남편은 회사에서 퇴직금뿐만 아니라 상사들에게 돈을 급하게 빌리는 바람에 회사에서 눈치를 보는 상황이어서 매일 야근을 하며 실적을 올리려고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이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시아버지를 살려보겠다고 의사 선생님에게 외국에서 개발한 신약 항암제를 처방해달라고 했어요. 보통 항암제보다 월등히 비싸긴 했지만 효과가 배로 좋다고 하니 또다시 돈을 빌려서 치료를 받게끔 해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분통하시며 야, 너 미쳤냐? 죽어가는 인간한테 그 비싼 신약을 뭐하러 써? 그리고 네 애비가 우리 가정을 파탄냈는데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살려? 또 산다 해도 앞으로 들어가는 병원비, 약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 그럴 돈 있으면 나나 줘. 오갈 데 없는 네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느냐? 에이 젠장, 다 집어치우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란 말이야. 라며 믿지 못할 말을 뱉어내셨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뭐라 말하지 못하는데 남편이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내버려 두라니요. 엄마나 저나 아버지 덕분에 편하게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투자 실패해서 빈털터리가 되고 암에 걸려 환자가 되니 그냥 내버려 두자고요? 엄마가 이런 분인 줄 꿈에도 몰랐네요. 라고 분노했답니다. 이런 천하의 호러새끼. 어디 엄마한테 이따위로 대들어? 나는 네 애비가 돈 벌어줄 때 가만히 있었냐? 뼈 빠지게 살림하고 내조했다고. 네 애비가 성공하게 된 건 절반은 내 덕이라고. 휴, 엄마 그만하세요. 벌써 신약 치료를 하기로 했으니까 아버지부터 살리자고요. 엄마가 지낼 곳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저희가 구한 원룸에서 잠시 지내세요. 뭐야?
그 좁아터진 방구석에서 지내라고? 난 교양업계실이 그딴 데서 못 지낸다. 전원주택 아니면 집 없이 사는 게 낫다고. 시어머니는 병실이 쩌렁쩌렁하게 울리도록 화를 내시고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제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병실에 남아 시아버지의 수발을 들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지낼 곳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쉬다가 병원으로 돌아오시길 반복했죠. 남편과 저는 일하는 시간 외에는 병원으로 달려와 시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해드리며 하루빨리 나으시길 기도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고 죽음과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시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리며 힘을 내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밤이 깊으면 남편은 휴게실에서 잠을 청했고 저는 시아버지 옆 보호자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에 어두운 병실에서 누군가 시아버지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임을 알고 자는 척하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인간아, 왜 이렇게 즐겨? 빨리 저승길 가란 말이야. 당신 사망보험금을 내가 잘 쓰면서 살 테니까 말이야. 그만 좀 버티고 떠나란 말이야. 쉿!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살아남지 못해. 당신 자식들이 뭔 짓을 해도 가망이 없단 말이야. 얘네들 고생하는 거 보이지? 애비가 됐으면 자식한테 짐이 되면 안 되잖아. 당신 며느리는 당신 똥오줌까지 받아주고 있어. 쪽팔리지도 않아? 내 말 섭섭하게 듣지 말고 빨랑 죽어라. 응?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 시어머니는 악담을 늘어놓고 나가버리셨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친 데다 무서워서 고개를 돌리지 못했답니다. 남편은 신약 처방을 계속 신청했는데 더는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보통 하암제로 바꿔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그것도 3금융으로 대출을 받아야 가능했죠.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저희를 도우러 오셨답니다. 엄마, 아빠,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에이그, 밥도 못 먹고 간병하나 보네. 우리 딸 얼굴이 반쪽이 됐어. 우리 딸내미는 평생 고생만 하네. 부모 잘못 만나 힘들게 자랐는데 결혼 후에도 이 지경이니 정말 가엾구나. 은수야, 우리가 너희 시아버지 치료비를 부담해 주려고 왔다. 너희 많이 힘든 상황이라며. 그렇긴 하지. 그런데 엄마 아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치료비를 내준다는 거야? 예비가 평생 빚더미에 살면서 포기하지 않은 게 하나 있지. 바로 로또 말이야. 1등은 아니고 2등에 당첨이 됐다. 1억 가까운 돈이 들어와서 남은 빚 청산하고 여기로 온 거다. 한 7천만 원 있으니까 이 돈으로 너희 시아버지 신약을 처방받게 해드리거라. 아빠, 엄마, 이렇게 큰 돈을 우리 아버님한테 쓰시겠다고? 그래도 괜찮겠어? 은순이가 평생 부모가 깨뜨린 독에 물을 붓고 살았는데 이 정도도 못하겠니? 그리고 사람 살리는 것보다 우선인 일이 어딨겠어. 빨리 이 돈으로 다음 치료를 진행해달라고 해라. 부모님은 저에게 로또 당첨금이 든 통장을 쥐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워져서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엉엉 울면서 부모님 품에 한참을 안겨 있었습니다. 저 같은 불효녀는 또 없을 거라고 울부짖으며 죄송하다고 연거푸 사과를 드렸네요. 이에 아빠 엄마는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며 괜찮다 괜찮아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실컷 울고 나서야 남편과 수납창구로 가서 신약 치료비를 내고 시아버지의 4차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응원하는 사람이 많은 걸 아셨는지 자주 미소를 지으며 잘 버티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그 미소를 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죠. 시어머니도 말은 막 하셨지만 시아버지 곁에 묵묵히 자리 잡고 계셨답니다. 저는 고생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주려고 휴게실에 음료수를 뽑으러 갔는데 시아버지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 김은수 보호자님. 간호사님, 마침 잘 오셨어요. 제가 음료수 한 잔 살게요. 뭐 드실래요? 저기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이길래 그리 심각하세요? 혹시 저희 아버님한테 문제라도... 아니요. 아버님은 잘 회복하고 계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시어머님에 관한 거예요. 먼저 암 환자에게 우유는 금물이거든요.
암을 악화시키는 동물성 단백질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데 시어머님이 환자분이 드실 죽에 우유를 몰래 타는 걸 봤어요. 네? 어머님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말도 안 돼. 아버님한테 화가 나시긴 했지만 그 정도로 증오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발견하고 경고의 말씀을 드렸어요. 또 환자분 음식에 우유를 타면 가족들에게 알리고 경찰을 부르겠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비밀로 해달라고 애원하셨죠? 그런데 이것보다 큰 문제가 또 있어요. 며칠 전 시어머님께서 새벽에 비상계단에서 뭘 했나요? 제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시는 게 낫겠어요. 뭔데 그래요? 얼른 보여주세요. 그러자 간호사가 동영상을 틀어 보여줬는데 비상계단에서 웬 늙은 남자와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짧게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맞는 거죠? 네, 그런데 뒤에 그 짓이 끝나고 나누는 대화가 더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억지로 시어머니와 상간남이 그 짓을 벌이는 걸 다 보고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답니다. 자기야, 형님은 도대체 언제 죽는 거야? 우리 새 출발하는 날이 오긴 오는 거야? 걱정하지 마. 저 인간 얼마 못 버티고 저승 갈 거니까. 내가 저 인간 빨리 떠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숨이 끊어질 거야. 저 인간 죽으면 나한테 20억이 생기니까 그 돈으로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집도 사서 행복하게 살자고. 와, 20억. 그거 좋은데 자기야. 그 돈 받으면 나한테 투자해라. 응? 내가 잘 아는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40억으로 만들 수 있어. 40억? 말만 들어도 행복하네. 뭘 하든 우릴 위해 실컷 써보자고. 그럼 당신 남편 빨리 저승 갈 수 있을 방법이 없으려나? 내가 얼마 전에 암에 치명적이라는 우유를 죽에 섞어서 먹이고 있었는데 간호사한테 걸려서 더는 음식에 장난질을 못 쳐. 그냥 둘이 있을 때 빨리 죽으라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밖에 없어. 그래? 그럼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군. 영상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짓이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아 부하가 치밀었죠. 저는 간호사에게 영상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열심히 머리를 굴려봤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에 바쁘고 병원에서 수발을 들고 지쳐있는 남편에게 말하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 혼자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봤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하는 중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조용히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짓을 꾸미는지 뒤를 따라갔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더라고요. 이윽고 벤츠 차량 앞에 서 있는 상간남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답니다. 달링 드디어 벤츠를 뽑았네. 자기랑 너무 잘 어울린다. 역시 남자는 자가 생명이야. 이걸 타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니까. 저기가 이 차를 사줘서 고마울 뿐이야. 따지고 보면 내 남편이 사준 거지. 그 인간 보험 증서를 들고 가서 사채를 땡겼으니 말이야. 여하튼 고마워 자기야. 그럼 우리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 안에 들어가 볼까? 차 안에 들어가서 뭘 하자고? 에이, 순진하게 왜 이래?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나눠보자고. 아마 이 벤츠는 우리가 아무리 격렬하게 사랑을 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어서 테스트해보자. 어머, 이 짐승. 그럼 어디 의자가 얼마나 푹신한지 확인해 볼까? 우리 자기 오늘도 열심히 해줘야 해. 걱정하지 마. 나 오늘 전복에 장어까지 먹고 왔어. 어서 들어가자. 저는 이 역겨운 대화를 모두 들으며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불륜 커플은 벤츠 안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차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고 창문에 김이 뿌옇게 서렸답니다. 마침내 그 짓을 끝내고 시어머니와 상간남이 옷을 추스리며 차에서 내리더군요.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지길래 동영상을 끄고 병실로 되돌아갔습니다. 10분 뒤 시어머니가 병실에 들어와서 저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짓을 벌일지 불안했으니 절대 움직일 수 없어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상간남과 지하 주차장에서 미래를 나누는 걸 여러 번 목격하고 나서야 어떻게 시어머니를 무너뜨릴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보름 뒤 계획을 완성하고 지하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나오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 계셨어요? 빨리 오세요. 아버님이. 왜? 지금 위독한 상황이니? 알았다. 얼른 가보자. 그러자 벤츠 안에 있던 상간남이 차에서 내리고 형수님,
아유, 형님이 위독하세요? 그럼 저도 같이 올라갑시다. 형님의 손을 꼭 잡아드려야겠어요. 라며 씩 웃으며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상간남은 시아버지의 고향 후배라고 했어요. 저와 불륜 커플은 재빠르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제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침대 레버를 돌려 시아버지의 몸을 일으켰어요. 엄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네요? 가까이 오셔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저씨가 고향 후배시죠? 같이 와서 들으세요. 그래, 알겠다. 이 양반이 못 버티고 저승길 가려나 보다. 이제 남편 없이 혼자 살아야 한다니 마음이 무척 슬프구나. 불륜 커플은 45도 각도로 일어선 침대에 기댄 시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시고 손에 쥐고 있던 무언가를 던졌어요. 그건 바로 똥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보신 설사똥이었죠. 어떠냐, 똥맛이. 이 개똥보다 못한 것들아. 내가 하루빨리 죽길 바랐는데 어떡하느냐. 내 자식들과 사돈들이 신약을 처방해줘서 암이 거의 사라졌다. 이 똥통에 빠져 되져도 시원찮을 년 놈들아. 아, 이게 뭐야? 지금 당신 우리한테 똥을 뿌린 거야? 도대체 왜? 너희 둘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다 알아. 병원에서 날 간호하는 척하면서 애정 행각을 벌였지.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얼토당토하는 말씀 마세요. 형님 혹시 치매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 쓰레기 같은 놈! 사기치고 다니는 네 놈이 고향 후배라는 이유로 사람을 만들려고 도와줬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내 마누라랑 연애를 하는 것도 모자라 내 사망보험금을 챙겨 달아날 계획을 세웠느냐, 이 우라질 놈아! 불륜 커플은 어리둥절한 척 연기를 하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계속해서 제가 핸드폰을 꺼내 증거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이윽고 똥물에 적신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날리려고 손을 뻗었는데 남편이 막아주고 팔을 비틀고 바닥에 내팽개 쳤답니다. 이어서 무릎으로 상간남의 거시기를 강타했어요. 두 불륜은 바닥에 나뒹굴며 앓는 소리를 냈네요. 병실 안은 똥냄새가 심해서 코를 막으며 다음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시아버지가 보험 증서를 꺼내며 이 배은망덕한 년아, 이거 보이냐? 내가 죽을 일은 없겠지만 죽는다 해도 내 보험금은 여기 내 며느리에게 돌아간다. 너한테는 한 푼도 가지 않을 거라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바로 시어머니가 보험 증서로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이보소 할매요, 우리한테 거짓부렁을 하셨네. 곧 죽을 양반의 보험금을 탄다더니 요렇콤 건강하시네. 이제부터 우리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의논을 좀 해봐야겠소. 그리고 보증인 할배요, 당신도 빠져나가지 못할 거요. 둘이서 같이 갚아야 하겠으니까 두 사람은 인자 우리의 꼭두각시란 말이여.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갚을 테니 기다려주세요. 이보시오들, 돈을 빌린 건 이 여자지 제가 아니잖아요. 이 여자를 염전노예로 팔든지 새우잡이로 팔든지 알아서 하고 전 보내주세요. 뭐라고, 이 개자식아? 내가 널 위해 돈을 빌려서 벤츠 뽑아주고 투자금도 줬는데 날 염전 노예로 팔아도 상관없다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개자식아! 지금 상황 안 보여? 완전 나가리 됐는데 나라도 빠져나가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니년한테 돈만 뜯어내고 해외로 튈 생각이었어, 이 멍청한 년아. 두 불륜 커플이 똥물을 뒤집어 쓴 채 멱살잡이를 하고 난리 부르스를 떨더군요. 상간남이 받은 억대의 투자금은 도박으로 다 날려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 광경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는지 시아버지가 깔깔거리며 웃으셨습니다. 내가 망해보고 아파보니 알겠네. 진짜 내 가족이 누군지 말이야. 이봐야 편네. 얼굴 한번 본 사돈들도 날 살리겠다고 전 재산을 주셨어. 그리고 우리 식구가 된 지 1년밖에 안 된 며느리는 내 옆에서 제발 살아달라고 애원을 했고, 그런데 당신은 바람을 피우고 내가 빨리 죽게 하려고 했지. 너희 둘은 경찰에 넘기지 않을 거야. 니들 옆에 있는 사채업자들이 돈을 못 받을 테니 말이야. 니들이 빌린 돈을 갚으려면 사채업자들이 시킨 일을 해야 할 거야. 다달이 벌어서 10년은 넘게 갚아야 할걸. 이복의 사채업자 나리, 이것들 어디서 일을 시킬지 생각해봤수? 선택지를 주려고요. 둘이서 염전에서 일하면 5년이면 끝나고, 부잣집에 파출부나 운전기사를 시키면 10년은 걸릴 겁니다요.
갚는 기간이 오래 걸릴수록 이자는 계속 늘어나죠. 들었지? 니들은 도망갈 구멍이 없어. 돈의 노예로 남은 생을 살아봐라. 시아버지의 호통에 두 불륜이 자세를 고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살려줘. 당신이 대신 사채빚을 갚아줘.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을 하겠어. 형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사채업자들은 니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주는 거야. 저렇게 선량한 사람들을 왜 무서운 사람으로 내몰고 그래? 그리고 내가 돈이 어딨다고 사채빚을 갚아줘? 당신도 알다시피 나 완전히 망해서 돈 한 푼 없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가져다 쓴 돈은 알아서 갚아. 두 불륜은 똥 묻은 채 사채업자들이 꺼낸 계약서를 보고 염전 노예는 도저히 못하겠다며 파출부와 운전기사로 일하기로 했답니다. 당연히 월급은 차압을 당하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했죠. 계약서에 지장을 찍자 사채업자들이 똥 묻은 불륜 커플을 끌고 나가버렸네요. 그리고 몸을 회복하고 있는 시아버지는 신약으로 항암 치료를 이어갔고 힘들게 버티셔서 암을 완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다 세기 네 덕분이다. 너의 정성과 사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난 벌써 세상을 떠났을 거야. 내 이 은혜는 꼭 갚도록 하마. 벌써 갚으셨어요. 이렇게 살아주셨으니 더 바랄 게 없다고요. 아버지,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젠 새 인생 잘 살아보도록 해요. 손주가 태어나는 것부터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보시라고요. 아셨죠? 고맙구나. 그런데 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더냐? 뭐 고시원에서 살고 있고 부잣집 파출부로 일하면서 돈을 갚고 있다네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감시하고 있어서 도망갈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후배라는 인간도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 사람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네요. 아버지를 속이고 오랜 기간을 바람피우고 있었나 봐요.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지 않으셨다면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도망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젠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옆에 내가 그렇게 무서운 인간이라는 걸 40년 만에 알았다니 내 인생이 허망하구만. 그렇게 시아버지는 저희가 지내는 작은 원룸으로 들어가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점차 발전할 수 있으니 남편과 제가 열심히 돈을 벌기로 했죠. 그런데 좋은 일은 또 한 번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투자해서 망했던 회사 중 하나가 다시 일어나면서 시아버지가 받아야 했던 수익금과 투자금을 돌려받게 되었어요. 그 돈이 무려 7억이나 돼서 원룸에서 벗어나 방 3칸짜리 주택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병원비와 사례금으로 1억 원을 돌려주셨어요. 그 덕에 부모님은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셨고 작은 과일 가게를 차려서 장사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주택집에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 셋이 같이 지내고 있네요. 시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셔서 등산도 다니시고 마실도 자주 나가시고 계세요. 이렇게 두 얼굴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렸네요. 시어머니와 상간남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고생을 아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의 사연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데다 속이 엄청 후련하네요. 여러분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